자, 이제 면접 기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혹은 또는 면접에서 필요한 효과적인 면접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거나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준다라는 목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의사소통이에요. 대화이라고 앞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잘 이해하기도 하고 또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개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술, 어떠한 방법 혹은 어떠한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잘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효과적인 면접 기술 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관찰 기술을 얘기해요. 관찰하는 거. 대부분이 이제 의사소통 기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언어적인 기술이에요. 언어적인 것.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비언어적인 요소도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언어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그런 의사소통 요소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관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라기보다는 비언어적인 기술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관찰 기술. 첫 번째 뭘 관찰해야 되느냐. 클라이언트의 신체 언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 관찰 기술은 관찰만, 여기서 사용되는 기술들은 뭐 관찰 기술은 관찰만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들으면서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물어보면서, 요약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읽어주기도 하면서, 뭔가 모순되는 거를 지적하기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모두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때그때에 맞춰서. 자, 그랬을 때 이제 관찰하는 기술은 먼저 뭘 봐야 되느냐? 클라이언트의 신체 언어요. 쉽게 말하면 비언어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클라이언트의 뭐 자세라든지 클라이언트의 표정이라든지 뭐 클라이언트가 뭐 지금 뭐 땀을 흘리고 있는지 뭐 다리를 떨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지금 이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잖아. 비언어가 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봐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지금 표현하는 것들을. 몸으로 말해주는 것들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찰하는 기술에서 두 번째, 흔히 우리 이제 관찰하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처음 꺼내는 말과 종결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꺼내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종결할 때 꺼내는 말이라든지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그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거, 뭔가 우선순위를 두고 싶은 것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뭐 누군가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중간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할 때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먼저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얘기 막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말이지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꺼내는 말과 마지막에 종결할 때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은 굉장히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하고 면담을 하는 이제 의사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뭔가 핵심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할 때 자꾸 화제를 이동시키는 클라이언트들도 있어요. 뭔가 이제 뭐 핵심으로 들어갈 때 그게 부담스러운 경우에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자꾸 화제를 자꾸 바꿔요. 그래서 화제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뭔가 내가 고통스러워서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화제를 바꾸죠,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렇게 뭔가 핵심에서 벗어나면서 화제를 자꾸 바꾸려고 할 때 실은 우리는 그거에 어, 조금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실은 피하고자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회복지사가 잘 기억하셨다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어떤 주제를 자꾸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면담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단어를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 그 사람한테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물어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이런 것들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네 가지, 물론 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있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특별히 더 우리가 고려해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의사소통 기술에서 또 관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열심히 듣는 거죠. 경청은 뭐 말 그대로 그냥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최대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 이게 우리가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오는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은 실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도움을 받기를 원하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이제 자신감도 없어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되게 이제 머뭇머뭇거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잘 안 하시기도 하고, 뭔가 도움을 받으러 오기는 했지만, 그게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뭔가 집중을 하면서 최대한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뭔가 위축되어 있고 나약한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꼽을 때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 진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청을 이야기할 때 경청 리스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청을 특히 사회복지 실천에서 경청을 얘기할 때는 그냥 경청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리스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액티브 리스닝, 즉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교재에도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뭘 힘들어하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겠죠. 그가 하는 말, 즉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정말 나는 당신을 최대한 돕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사회복지사에게는 이렇게 듣기만 하는,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거를 듣기만 하는 귀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에게는 네 개의 귀가 필요하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거를 듣는 귀.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가 말하지 않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여기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말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언어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비언어로 말하는 거, 몸으로 말하는 거,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의사소통에서.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 속에 숨어져 있는 의미가 뭐냐, 이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말했어요. 몸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의 의미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말하지 않는 것도 사회복지사는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직관력, 민감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말하지 않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클라이언트와의 면담하는 과정에서 집중하면서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를 최대한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열려있는 네 개의 귀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특히나 이 경청이 그래서 액티브 경청, 액티브 리스닝, 적극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경청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중요하냐. 앞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클라이언트들, 즉 사회복지 현장에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좀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것, 즉 경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던 되게 무겁고 어둡고 힘든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자아가 약하고 위축되어 있고 지금 힘들고 이런 상황에 놓인 클라이언트는 경청만으로도 그들이 안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경청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그쵸? 초기 단계에서 열심히 들어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뢰관계, 즉 라포를 형성하는 데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클라이언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감정이 안정이 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신뢰관계가 쌓이면서 더 많이 클라이언트 자신을 개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많이 개방할수록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고 앞으로 어떻게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단, 우리가 늘 얘기해요. 관계 형성할 때도 얘기했어요. 비난하지 말아라.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지 말아라. 굳이 클라이언트하고 맞설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청을 할 때는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인내심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심 필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경청의 중요성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경청할 때에, 특히 이제 면접하는 과정에서 경청이 중요하고, 그러면은, 면접할 때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좋은 경청을 할 수 있을까? 적극적인 경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클라이언트를 편안하게, 클라이언트가 말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사의 편안한 자세예요. 뭔가 이제 너무 이렇게 뭔가 경직돼 있고 사회복지사 자신이 뭐 아니면은 너무 권위적인 자세를 취한다거나 그랬을 때 상대방이 뭔가 개방적인 태도로 자신을 개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면서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클라이언트하고 면담을 할 때 꼿꼿이 앉아 있는 것보다 약간 15도 정도 클라이언트를 향해서 몸을 기울이는 게 상대방에게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온화한 눈길을 보내주는 거, 그쵸? 열심히 듣고, 눈맞춤도 해주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편안한 그런 눈길을 보내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이 사회복지사 되게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잘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잘 들어주겠구나, 이해해주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가 말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얘기할 때 친구가 얘기할 때 친구에게 이제 여러분의 어떤 고민을 얘기할 때 친구가 그래 맞아 그렇구나 이런 반응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막 더 많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들은 상대방이 즉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일 때 클라이언트가 좀 더 편안하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맞아요 하고 언어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뭐 아니면 뭐 맞다고 박수를 쳐준다거나 뭐 이런 거 그랬군요 이런 반응을 해준다거나와 같은 거는 굉장히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문제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오픈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관찰하는 기술과 면담에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경청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 또는 면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적절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 왜 질문을 하죠? 뭐가 궁금하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클라이언트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뭘 원하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요.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도 줄줄줄줄줄 얘기해주면 너무나도 고맙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에 다가갈 수 있게끔 적절한 질문을 해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좀 더 잘 드러내고 또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면답 기술, 면접 기술이 질문하기겠죠. 자, 그래서 질문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정보 수집이에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면접 과정에서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알고 싶어서 뭔가 알고 싶어서 또는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싶어서 질문을 하죠.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나타내 보이고자 할 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말이 굉장히 좀 꼬이게 써놓긴 했는데요.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이제 설명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 설명을 듣고 싶을 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 얻는 것, 뭔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가, 하나는 폐쇄형 질문을 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우선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 내지는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폐쇄형 질문이죠. 뭐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뭐 가족은 몇 분이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요, 혹은 대답만 딱 할 수 있는 거, 단답형으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폐쇄형 질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정보들 같은 거 확인할 때 폐쇄형 질문을 해요.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기관에 오잖아요. 기관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과정이 뭐죠? 인테이크죠. 초기 상담, 초기 면담을 하잖아요. 그때 주로 폐쇄형 질문을 많이 활용하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인테이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를 알 때는 이렇게 폐쇄형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폐쇄형 질문은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폐쇄형 질문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마치 신문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형 질문은 초기에 인테이크, 초기 상담할 때 주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개방형 질문을 많이 쓰는 게 좋죠. 이제 개방형 질문은 뭐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딱 기본적 정보만, 딱 단답형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폭넓게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질문 형태를 우리가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런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뭐 클라이언트의 생각이라든지 관점,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뭐 당신의 뭐 어린 시절은 뭐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그때 엄마 아빠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때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것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모든 게 다 개방형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오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질문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로 인테이크 할 때는 이런 질문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타 나머지의 과정, 자료를 수집하고 사정하고 개입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방형 질문을 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질문을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 피해야 할 질문 유형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왜, 왜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에 갖고 있는 그 특성은요, 상대방 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거, 정말 왜 그런 거야? 이 느낌이요, 나를 비난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특히 우리가 상담이나 또는 면담이나 이런 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왜라고 하는 느낌으로 궁금하잖아.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라고 알고 싶을 때는 왜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왜보다는 어떻게라는 단어를 써서 또는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화되게 바꿔서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아드님과 왜 싸우셨어요? 우리 교재에도 나오죠. 왜 싸우시게 되었나요? 라고보다는 무슨 이유로?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훨씬 더 순화된 그 듣기에 거북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 무슨 이유로 싸우셨나요? 제가 혹시 좀 들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나요? 또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뭐, 또 다른 어떤, 배경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비슷한, 그 의미는 똑같아요. 왜 그러셨어요?를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도형 질문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답을 이렇게 끌어오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그의 입장에서 그의 말로 듣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래서 그럴 게 아닐까? 이런 대답을 유도하면서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이지 않아요, 그런 건. 그 다음에 이중삼중의 질문을 하지 말아요. 한 문장에서는 하나만 묻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의 문룸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대한 대답을 하겠어요. 그거 다 기억했다가 첫 번째 이걸 물어봤고 이랬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질문 가운데 그냥 클라이언트 머릿속에 탁 그냥 꽂히는 그 한 가지만 대답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질문을 할 때는 한 번에 하나만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호한 질문. 당연하죠. 모호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때 모호하게 하면 여러분들 대답 못 하잖아요. 명확하게. 무엇을 클라이언트가 대답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그 사회복지사는 어떤 거를 알고자 클라이언트에게 질문하는지 명확하게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순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은 이거는 정말 피해야 하는 질문이겠죠. 면접은 면접의 목적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2회기 두 번째 회기예요. 만난 두 번째 회기예요. 첫 번째 회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 그 다음에 이분이 왜 우리 기관에 왔는지를 파악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그분의 이야기를 면밀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서 두 번째 면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면담할 때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해요. 자, 오늘은 그러면 뭐 누구누구 씨의 뭐 가족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그것만 묻는 거죠. 엄마하고 관계는 어떠냐,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족 관계와 관련된 것들만 물어야지, 다른 그것과 상관없는 뭔가 알고 싶어서 호기심에서 묻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것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면접에서 필요한 언어적인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명료화, 그 다음에 바꿔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요약하는 것, 그 다음에 반영해 주는 것. 또 있습니다. 뒤에 직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료화,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거, 정확하게 하는 거, 바꿔 말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식으로 되물어 주는 거, 표현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요약은 뭐 당연히 핵심적인 거를 딱 서머리 해주는 거, 반영은 감정이나 느낌을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셨겠군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화가 나 보여요. 슬퍼 보여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말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감정을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주는 거가 반영이에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명료화. 영어로는 clarification이에요.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질문하는 거의 하나의 유형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명료화 기법은 뭐 어떤 책에서는 명료화 기법은 질문하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명료화만 따로 다루기도 하는데요. 저는 따로 다뤘어요. 자, 명료화는 내가 들었어. 열심히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걸 들은데 조금 확인이 필요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조금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건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잘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갈 때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기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자, 그래서 이 명료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묻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명료화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그거죠.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묻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물어보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뭔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확인하는 것이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내 말을 잘 듣고 있어, 날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다소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아리까리하지 않아도 좀 더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는 거는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어주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걸 통해서 이 사람 내 말 잘 듣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면담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면접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주기적으로 중간중간에 클라이언트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 이렇다는 거죠? 이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 이런 것도 다 명료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뭐 이런 것들도 명료화예요. 자, 명료화 다시 말해서 확인하는 거, 명확하게 하는 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분명하게 하는 거. 이걸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저 사람 내 말 잘 듣고 있어, 날 이해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면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꾸어 말하기, 환원하기죠.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말을 되받아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바꾸어 말하기란 클라이언트가 말을 하는 것을 사회복지사 자신의 언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나는 정말 도저히 이 일을 하기도 싫고, 내가 열심히 해도 성과도 없는 것 같고, 난 별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별 직장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뭔가 드러나는 것도 없고, 내가 더 노력을 한다 해서 뭔가 좋아질 것 같지 않고, 완전히 이제 소진된 상태의 이제 클라이언트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지금 누구누구 씨가 이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인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라고 지금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가 그런 의미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들은 얘기를 클라이언트의 말의 의미를 그대로 담으면서 사회복지사가 다른 언어 표현으로 되돌려서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실은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반복을 해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들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앵무새처럼 그렇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 바꾸어 말하기 이 기술을 가르칠 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다는 거죠. 이러신 거죠. 라고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그대로 되받아서 이야기해줘라 해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면담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그렇게 바꾸어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말한 거 그대로 받아서 앵무새처럼 얘기하면 약간 짜증나요, 듣는 사람이.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독려하면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이 사회복지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주게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한 말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언어 표현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되돌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꾸어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명료화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들으면서 바꾸어 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명료화는 그래 이게 지금 당신이 말한 게 이렇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이게 맞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는 물어보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료화는. 근데 이제 명료화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떤 역효과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내 말 안 듣나?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자꾸 이게 제가 듣기에는 이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혹시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자꾸만 이러면 이 사람 내 말 열심히 안 듣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잘 안 될 때, 정말 혼란스러울 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명료화 기법을 쓰는 거고, 우리가 바꾸어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이런 것처럼 들려요. 지금 이러시다는 거죠. 지금 힘드시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말을 다시 한번 되받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라이언트가 내가 그런 말, 우리가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다시 나에게 되돌려 줬을 때는 그런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저 사람이 내 말 잘 듣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나는 좀 더 날 오픈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패러프라이즈, 즉 바꿔 말하기 할 때는 주로 이렇게 내가 듣기에는 이렇게 들리는데 이렇다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것처럼 저는 들려요. 이러이러하고 말씀하신 거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면담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는 거. 말 그대로 요약하는 거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면담이 보통 30분, 40분 정도 진행이 되잖아요. 클라이언트하고 한번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40분 동안. 그럼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과정,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라고 한번 찝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점하는 게, 요약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요약이 아니라 요약이네요. 요약.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이나 막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산으로 가는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끌고 오셔갖고 다시 제자리에 앉으셔서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요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옮겨갈 때,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한 내용을 종결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라고 할 때, 종결할 때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회기에 왔어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해 줄 필요가 있죠. 지난 시간에 오셨을 때 누구누구 씨가 저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전 내용을 검토할 때도 요약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의 반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감정을?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누가 읽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읽어주는 거예요. 읽었고, 이해했고, 처음에 이제 읽었고, 민감하게 포착하고 읽었죠? 그래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표현해주는 거예요. 자, 반영이라고 하는 거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플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리플렉션이 다른 말로 반사잖아요. 거울처럼 내가 당신의 감정을 이렇게 비춰준다는 의미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울해 보이시네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렇게 뭐 따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보내시면서 굉장히 지쳐 보이시네요. 뭐, 라든가. 이제 그 사람이 지금 표출하는 언어적인 것들 또는 감정적인 것들을 모두 읽고, 이러한 감정이구나. 이러한 느낌, 이러한 지금 생각, 이러한 기분이군요. 라고 하는 거를,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뭐뭐처럼 느껴지네요. 당신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당신이 지금, 굉장히 좀 우울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기분이나 감정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다시 전달해 주는 거죠.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제가 보기 너무 지쳐 보이시네요. 너무 우울해 보이시네요. 너무 소진된 것처럼 보이시네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면서 좀 더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면서 관계 형성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 클라이언트가 좀 더 또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에게 그러니까 협력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속상했겠구나, 그랬겠구나.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이제 그거예요. 그게 바로 감정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정서, 기분을 이해한다, 이해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 이게 감정의 반영입니다. 선생님 이래 보이네요. 마치 뭐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뭐 질문하는 거, 관찰하는 거, 열심히 듣는 거, 그 다음에 뭐 요약해 주는 거, 감정을 읽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 명확하게 물어봐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이렇다는 거죠? 라고 바꾸어서 말해 주는 거. 면담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한 게 바꿔 말하기야. 내가 지금 말한 게 맞아. 저기 뭐 명확하였지.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감정의 반영이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은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아주 예전에 이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을 공부할 때 실은 제가 이 실천 기술론이 아니고 그냥 면담 기술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실은 이제 비디오로 찍었어요. 상담하는 거를 찍어서 내가 지금 이게 쓴 게 어떤 기법에 해당하고 이거 왜 물어봤고 이런 기법 왜 썼고 이런 것들을 쫙 프로토콜을 이렇게 쭉 펼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다가갔는데 이러이러한 면담 기법들을 활용했고 이거는 이때 왜 이 기법을 활용했는지 본인 스스로를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녹음하고 그다음에 녹음된 거를 통해서 쭉 이게 뭐였는지 내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학생들에게는 이제 그거를 내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한번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입으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평소에 실은 뭐 바꿔 말하기, 감정의 반영이라든지 명확화 이런 것 직면하기 이런 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뭐 면담 기술이야 라고 활용해 보세요 하면은 갑자기 얼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실제 상황 속에서 한번 막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이게 명확하였지? 이게 바꿔 말하기였지?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즉 면담을 잘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직면이에요. 우리가 면담을 잘하는 목적이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왜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힘든 상황은 어떤 상황과 관련되어져 있고, 클라이언트 지금 감정은 어떻고, 클라이언트가 한 발 좀 요약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어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직면하는 기술도 반드시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것이 자신의 가치관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면 실은 되게 모순되게 생각하고 행동할 경우가 많아요. 자, 클라이언트들도 그런 경우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서 내가 너무 속상하다. 나 그래서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해요,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보세요. 그래. 굉장히 속상했겠다. 너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지? 지금 제가 뭐 했어요? 두 개 했죠. 감정의 반영과 바꾸어 말하겠죠. 그렇다면, 제가 듣기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그러면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명확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 인정받고 싶고 선생님이 자기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그래서 자기 자퇴하고 싶대요. 근데 봤을 때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뭔가 적극적인 자세로 뭔가 이제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꼭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나 A학점 받고 싶은데 A학점 못 받아서 화난다. 근데 보니까 과제 열심히 안 해 수업 시간에 막 자 맨날. 근데 어떻게 A학점을 받아요? 제가 뭐 교수들이 그쵸? 성직자도 아니고 모든 얘기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그거예요. 한편으로는 당신이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행동하시네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직면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면 자신의 지금 행동과 생각이나 이런 걸 바꿔야 돼요. 인정해주지 않은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는 학교 안 갈 거야. 그럼 왜 너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는가? 그럼 미워하게 된 이유는 뭔가? 그러면은 그 행동에서 당신은 어떤 것들이 혹시 모순된 게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지적해 주는 거죠. 그 직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아, 그런가? 그렇구나. 오, 바뀌어야겠네. 라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직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의 초점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변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래야겠구나. 이게 되어야지. 그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직면은 어떻게 보면 문제의 초점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에. 근데 어쨌거나 이제 불일치되는 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뭔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지적하는 거는 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자아 상태가 약한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근데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이게 분명히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요. 이제 그렇다면 직면은 우리가 관계 형성 초기에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충분히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그런 모순들을 한번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지적을 해주는 거는 필요한데 그거는 어느 정도 관계가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고 나서 직면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지 처음부터 만약에 보기에 이게 문제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행동하냐라고 지적을 한다면 그 클라이언트는 이제 오지 않는 거죠. 저항을 딱 느껴서 안 오겠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선생님의 부인이 일을 시작한 이후 왜 선생님은 가사 일을 돕지 않느냐 이런 거죠. 여자도 나가서 일해야죠. 그러면은 가사 분담해야죠. 근데 가사 분담 안 해. 그러니까는 둘 간의 관계가 막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그러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는 가사를 분담하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려면은 좀 노순된 거를 지적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직면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면담을 하는 거, 의사소통하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의사소통을 하고 또 클라이언트하고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실은 관계 형성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의사소통 자체가 좀 힘들어지죠.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의 저항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저항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과는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를 방해하는 거, 그런 힘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대표적인 저항은 침묵이에요. 말하지 않는 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침묵하고 있는 거 아주 큰 저항이에요. 보통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이렇게 면담 현장에 왔을 때 저항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 막 해요. 자, 보통 이제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사티어라고 하는 이제 의사소통, 가족치료 학자가 의사소통 유형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하는 한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게 산만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만한 사람은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고 막 주변에서 맴돌아요.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만 막 해요. 얘기는 되게 많이 했는데 별로 핵심에 다가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면에는. 이렇게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저항의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아요. 아휴, 뭐 제가 해서 되겠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경우에도 아휴, 네,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굉장히 이것도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가 열심히 참여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괜찮아요. 또 내진 해봐야 뭐 되겠어요.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거는 정말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심각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의 축소는 그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다 잘 될 것 같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괜찮아요. 다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됐어요. 뭐 이런 것들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때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 이분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 아까와 비슷한 이야기네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항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저항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양가 감정이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불신이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사하고 관계 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앞서 이런 행동해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하고 아직 관계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빨리 클라이언트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즉 사회복지사를 믿고 자신의 문제를 잘 드러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클라이언트들이 가지는 저항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분들은 사회복지기관에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의 문제를 낯선 이에게 드러내고자 할 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부담감도 되게 커요. 그게 양가 감정이죠. 말하고 싶지만 너무 힘든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도움을 받으러 왔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날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 이런 양가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말 안 하고 있거나 됐어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아, 해봤자 소용없어요. 뭐 안 와. 실제로 막 안 와버려. 그걸 행동화 해버려요. 이제 그러면 뭐 지각하거나 안 오거나 뭐 이래버리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서 문제 해결이 어렵겠죠. 자, 이런 이유로 저항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러한 저항은요, 초기 단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특히나 초기 단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감정들이고 너무나 당연한 표현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막 과정이 무르익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직면시키고 할 때도 이렇게 행동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무조건 나쁜 거야, 부정적인 거야, 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저항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항을 한다고 해서 이제 안 되겠네, 해결해 주기 어렵겠네, 아니에요. 왜 이분이 저항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렇게 아직 나를 믿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왜 말하지 않는지, 왜 자꾸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저변에 깔린 의미를 좀 많이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현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감정을 자꾸 읽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나 기관에 대해서 조금 불신이 생겼을 때는 아, 됐어요, 아니에요 하고 안 와요. 그런 거는 뭐냐면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서비스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클라이언트한테 사회복지사가 뭔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해서 뭔가 그런 거 과정상에 절차상에 어떤 불신이 생겼을 때에도 이런 저항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항은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 이면의 것들을 잘 살피거나 아니면 우리가 혹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침묵, 저항한다, 침묵한다. 물론 저항에 침묵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침묵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다뤄볼게요.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이 말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왔는데 말씀을 안 하시면 정말 힘들고 특히나 초보의 사회복지사들, 미숙한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가 말하지 않으면 정말 괴로운 거죠. 그랬을 때 이 침묵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침묵을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말 안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막 미숙하신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그런 사회복지사들은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막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왠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질문해요. 이야기하게끔 막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침묵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냅둬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신데 혹시 뭐 불편한 점이 있느냐, 어떤 감정이 떠올라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줘요. 그냥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근데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기다려요. 내가 잠깐 기다릴 테니 뭐 생각하고 계시다. 말씀하시고 싶을 때 말씀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동안 그럼 나는 뭐 하냐? 클라이언트를 많이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서류 작업 같은 거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막 침묵이 10분, 20분 지속이 되면 그때는 이제 오늘 만나서 뭔가 같이 얘기하고 합의하고 이런 거는 오늘은 이제 끝내야 돼요. 이러면서 침묵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침묵 우리 많이 하잖아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침묵하는 걸 못 견뎌갖고 자꾸 화제를 던지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단 너무나 길었을 때는 이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럼 다음에 오셔서 얘기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왜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에서는 왜 클라이언트들이 침묵할까에 대해서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막 생각할 때도 침묵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할 때도 침묵해요. 뭔가 결정 내릴 때도 조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침묵이 되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안전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 말 안 해요. 그럴 때 침묵하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는 이제 울고 싶은데 울지 않으려고 침묵할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침묵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너무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내려고 과도하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숙하거나 이제 부적절한 사회복지사들은 침묵을 못 견뎌요. 자꾸 물어봐요.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침묵은 침묵으로 응해라. 너무 긴 침묵은 다음에 만나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숙한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이런 태도를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잘 못 읽을 때가 있어요.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비난한다거나, 뭐 클라이언트가 한 얘기를 기억을 잘 못한다거나, 막 흥분을 많이 한다거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데 톡톡 끼어든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거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특히 이제 비자발적으로 의뢰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뭐 라는 식으로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나 자신의 막 힘을 막 사용하려고 할 때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의 이런 부적절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그런 면담 과정에서 보이는 저항하는 행동들, 뭐 침묵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클라이언트와 면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셔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면담할 때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 잘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실시간 수업으로 뵙게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과정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 수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카톡을 통해서 수업 주소 및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